자, 안녕하세요. 자, 7, 8월 달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걸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부족한 점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보강을 하실 부분은 보강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스케줄이 원래 이론 수업이 있고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반이 있고 문제 풀이반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일한 이론들을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4번 정도만 이렇게 좀 보면 어느 정도 기억에도 남고 문제가 좀 변형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강의 스케줄을 좀 잡고 있는데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론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익히고 보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의 순서는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윤리 먼저 하고 동양윤리, 다음에 정치사회사상, 통일, 응용윤리,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스케줄에 따르면은 각각 2주씩, 그러니까 서양 2주, 동양 2주, 뭐 정치사회사상 2주, 다음에 교과교육론 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에 따르면은 그런 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좀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2주 되는데 만약 여기 끝나지 못하면은 중간에 한 번씩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에 2주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 금 이런 식으로 주 2주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들어오지 못하시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8주 가지고는 끝내기는 힘든 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모든 영역을 지금 다 다뤄야 되는데 좀 모의고사와는 달리 좀 세밀하게 다룰 거거든요, 문제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좀 크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한 문제씩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내는데 문제풀이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주제별로 좀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볼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문제의 양도 조금 많을 것이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물론 이론 수업할 때만큼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7월달 아닙니까? 7월이면 많이 알잖아요. 1월달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지금 정리하는 뭐 그런 계기가 돼야 되니까 이론을 좀 설명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자, 그래서 8주에 끝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수업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 휴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부모거든요. 학부모라서 그리고 집에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애기랑 하기 좀 뭐하다. 하여튼 뭐 있어서 중간에 방학을 하게 되면 어디라도 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뭐 8월 초라든지 이때쯤 되어서 한번 휴강을 여러분도 뭐 그때 뭐 가볍게 뭐 외출이라도 요새 외출하기 좀 무섭죠. 무서운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아마 미리 좀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서양 윤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소피스트하고 윤리적 상대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자, 프라타고라스의 그 유명한 인간 만물 척도설입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인데 원래 이게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에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자연 철학자들은 뭐 이래저래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뭐 이 사람들의 탐구 주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연의 원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세상 만물은 막 변하고 움직이고 막 소멸하고 생성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변하는 세상, 이 자연세계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뭐냐. 그런 걸 찾았거든요.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탐구했어요. 있음. 참으로 있는 게 뭐냐. 세상 만물, 그 자연세계에서는 막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참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으로 있는 게 뭐냐를 탐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탐구했다는 이야기죠. 있음을 탐구했는데 자연 철학자도 기본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 평가가 돼요. 이러면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면서 지금 보셨던 주장을 합니다.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뭐 자연의 원리, 뭐 이런 거, 뭐 물불, 공기, 흙 이런 거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인간이 있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와 비존재의 척도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갑의 주장이 참이라면 인간 이외의 감각을 지닌 돼지나 올챙이와 같은 동물들이 만물의 척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갑이 다른 사람들의 교사로서 엄청난 보수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자처할 만큼 지혜로운 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의 견해를 따르면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자, 요거 어른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프로타고라스가 지금 위에서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여기에 의해 제한된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이런 자연의 원리라든지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는 기준은 각각의 개인들의 감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비판이 뭐냐면 그러면 돼지나 올챙이처럼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척도 아니냐. 굳이 인간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냐. 모든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와 비존재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타고라스가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진리의 교사라고 자처를 했거든요. 진리의 교사라고 자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견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은 그 사람에게는 참이에요. 지금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판단 대상 A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A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A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가 있다, 어떤 사람은 A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척도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A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얘는 A가 없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의견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참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참이에요. 왜? 그 사람이 기준이니까. A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참이에요. A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A가 없다라는 판단은 그 사람에게는 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두 판단 사이에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왜? 교사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쟤는 일단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알고 있고 얘는 모른다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견해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미숙한 견해이니까 가르쳐서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그 학생에게는 참이에요. 선생님이 그 학생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선생님에게는 참이지만 그 학생에게는 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견 사이에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사로 자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는 돌아다니면서 나는 진리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의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다양한 작성 방법 봅시다. 다양한 도덕적 견해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갑의 입장을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프로타고라스는 물론 소피스트들 사이에는 도덕과 관련해서 엄청난 회의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도덕 무용론을 펼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온건한 뭐 상대주의자 이렇게 불리워지거든요. 자, 도덕 판단들 아니면 도덕의 체계들이 있는데 이 체계들 사이에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는 진리고 뭐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상대주의자니까 없는데 어떤 도덕의 체계라든지 도덕 판단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실용성이에요. 그걸 적용했을 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실용성이에요.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가 현대 실용주의의 근원이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입장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갑에 의하면 다양한 도덕적 견해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개인 혹은 사회가 직면해 있는 도덕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더 큰 실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실용성 기준으로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성이 아닙니다. 상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성을 기준으로 어느 도덕 체계가 더 우월하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이 뭐냐? 그의 견해라고 되어 있죠? 그의 견해. 자, 이거는 인간 만물 척도설에 함축되어 있는 그 상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상대주의적 관점. 자, 그러면 도대체 상대주의가 뭐냐? 지각을 통해 획득한 각자의 의견들은 각자에게 참이고 그러한 의견들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인식론에서도 이게 상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게 도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회, 각각의 사회 문화마다 다양한 도덕의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 도덕의 체계는 그 개인 혹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참이에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회나 다른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 사회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들 사이의 우열을, 그러니까 진리성을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게 프로타고라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프로타고라스의 윤리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론적 견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왜? 이 우리의 인식은 감각, 시각, 감각, 경험에 제한돼 있어요. 감각, 경험에 제한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감각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 상대주의가 나타나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도덕적 지식도 마찬가지로 지식인 한에서는 도덕도 어떤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덕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용주의 윤리설 말씀드렸죠? 방금 도덕과 관련해 더 참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지만 더 나은 의견은 존재한다. 더 나은 의견이란 개인과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지니는 의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자, 프로타고라스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상대주의나 아니면 도덕과 관련해서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대주의자인데, 그래서 실천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그 도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주장을 해요. 자, 현존하는 사회의 관습은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판명된 것 따라서 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습을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윤리적인 삶이란 각자가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습득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 윤리적인 삶이다. 라는 게 우리 프로타고라스 입장이고, 밑에 두 번째 그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 비판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그 소피스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크게 프로타고라스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소개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내봤습니다. 고르기아스예요. 고르기아스인데 고르기아스 가지고는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 고르기아스의 저서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르기아스도 다른 사람들의 저서에 소개되고 있고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저서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소개된 것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이 세 명제예요.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를 대표하는 세 명제거든요. 자, 봅시다.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제시한 세 명제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이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 설득의 기술이 모든 것을 의지적, 자발적 순종에 의해 복종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뭐가 우월하다는 거죠?
소피스트들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수사학이라든지 변론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강조했어요. 지금 고르기아스가 야,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될 것 중에 최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변론술, 설득술, 혹은 뭐 수사술. 자, 왜냐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아테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민주정 아테네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자유민들은 민회에 모여서 이 민회가 정치적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자 또 그 고대 아테네의 시스템에는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재판 지금처럼 판사 뭐 이런 게 재판에 참여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다툼을 벌이는데 여기서 말에 밀려가 져버리면 까딱하면 생명도 날아가요. 날아가요. 하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에서 소피스트가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전제한 상황에서 내가 아테네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세하고 입신양명하고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겠습니까?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나의 의견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약하게 하는 기술. 나의 의견을 강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의견과 의견 사이를 그것의 진리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우리는 모른다고 보니까 결국은 그 의견들이 부딪히면 방법은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나의 의견을 강하게 하고 남의 의견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자, 지금 고르기아스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만 자는 기만 당하는 자보다 정의롭고 속이는 자는 속는 자보다 슬기롭다. 어우. 예, 뭐 이게 소피스트의 생각이에요. 속는 놈이 바보지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도덕적 회의주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프로타고라스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이 사람. 자, 제1명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전 자연 철학자들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있게 하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뭐냐? 이런 걸 찾았거든요. 고르기아스가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자, 우리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없다. 자,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따 치자.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감각 경험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명제가 뭘까요?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언어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시하는. 그런데 그 지시 대상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언어는 영원부 불변하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이웃에 전달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세 번째 명제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밑줄치 문제점 2가지 서술하라. 자, 지영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보편윤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보편윤리를 잘못된 윤리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네요. 이현이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뿐이니까 도덕은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전형적인 주장이죠. 자, 선영, 나는 이현이의 윤리적 입장이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관용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 자, 지영이 하지만 이현이의 생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 그 문제점 2가지를 써라라는 건 지금 선영이를 통해 윤리적 상대주의의 그 장점은 보았고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를 써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시답안을 보세요. 첫째,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중에 참되고 옳은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도덕적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편윤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현희의 생각은 잘못됐다. 자, 우리 아까 이현희가 뭐라 그랬죠? 다양한 개인과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상이한 도덕적 의견들 뿐이다. 따라서 윤리는 혹은 도덕은 상대적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전제로부터 결론을, 논리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도덕 체계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필연적으로 도덕은 상대적이다는 결론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도덕 체계들 중에 진리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언제나 과학 이론이 나올 때는 이상현상 같은 것들이 발견돼서 나와요. 그 이전에 과학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현상, 뭐 지동설 나올 때 천체 역전 현상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양자역학 나올 때 그 양자 도약 알죠? 전자가 여기에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막 하고 뭐 이런 관찰된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전 이론 체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수많은 가설을 던져요. 일단 가설을 던지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럴 거야 라고 막 수많은 가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 A가 이 가설들을 쭉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현상에 대해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어떤 진리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과학법칙, 물리법칙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낸다면 이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아마 이 가설들 중에 나중에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로 확정되는 가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덕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바로 도덕은 상대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이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비판이고, 둘째, 이현희의 생각은 근본 규범과 파생 규범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생겨난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자연법 예를 들자면 자연법론자들, 자연법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인정법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 인정법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B, C, D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의 일종의 정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나라들마다의 정치법은 다 달라요. 다른 점이 꽤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의 근원은 자연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연법론자들의 생각에는 요 인정법은 어떻게 확립이 되냐면 자연법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요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해석한 거예요, 인정법은. 추상적인 자연법을, 예를 들어 자연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되게 추상적이다. 이런 게 있다면 추상적이잖아요. 요게 예를 들어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화 상황에서는 어떻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자연법이 각각의 상황의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해석된 게 인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만 보면 다 달라 보이죠? 이것만 보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달라 보이지만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법이 예를 들어 예전에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장이죠.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들을 두고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봉양을 하잖아요. 언뜻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사랑의 근원을 보면 가족사랑이랑 동일한 규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본 규범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은 파생 규범만을 보고 도덕은 상대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어떤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련 이론 보시면은 나머지 문제점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그 문제들의 상당수는 문제가 얼마 없지만 몇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수가 이 문제점 지적하는 문제들이었어요. 됐는데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그냥 무조건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 써라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된 적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시문 하나를 주고 어떤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나 줘요. 주장을 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줬어요.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모순적이다라는 걸 제시문으로 줘요. 그래 놓고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쓰라는 형태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하게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점 쓰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관련될 수 있는 주장을 준 다음에 그것과 가장 적합한 형태의 문제점을 쓰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문제점들을 잘 익혀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소크라테스. 서양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피스트들도 물론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 서양의 사상사에서 윤리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로 봐야 되죠. 소크라테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보시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지덕일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론들은 전부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관점에서 파생돼 나온 관점들이에요. 이 관점에서 파생돼 나와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지덕일치설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로 쓰고 그것의 성격을 활용하여 밑줄 친 주장 미연의 근거를 서술하라. 모든 것으로 기억과 함께 사고 파는 것들이 참으로 용기이며 절제이고 올바름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개별적인 덕목이 나와요. 개별적인 덕이 나오죠. 뭐가 있나요? 용기, 절제, 올바름은 정의예요. 자, 정의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으로 기억과 함께 사고 파는 것,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에 지식 혹은 지혜가 들어갑니다. 이 문장에서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용기, 절제, 정의 이런 개별적인 덕목들이 있는데 얘의 본질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용기의 본질도 지식이고 절제의 본질도 지식이고 정의의 본질도 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 요컨대 지식이 동반된 것이라야 참된 덕일 것이니 즐거움과 두려움들 그리고 그 밖에 그런 것들 모두는 덧붙여지기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것들이 지식 혹은 지혜와 떨어져 서로 교환된 것들일 경우에 그런 덕은 일종의 음영화와도 같은 것이요 사실상 노예적인 것일세. 그러므로 덕은 하나이고 우리가 덕으로 인해 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덕은 하나다. 그리고 덕으로 인해 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입니다. 기억 안에는 지혜 혹은 지식, 제가 원래 원문에는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소피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소피아하고 에피스테메를 막 혼용해요. 같은 의미로 써요. 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 지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한번 봅시다. 자, 그것의 성격을 활용해서 밑줄 친 주장 니언의 근거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지식 혹은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이 덕으로 인해 우리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덕일치의 논리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왜 지식이 덕이냐? 자, 예시답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개별적 덕은 정신적인 것이 인간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 자, 도덕의 영역, 실천의 영역에서의 지식은 인간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된 지식이에요. 선한 삶, 좋은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의 영역에서 지식이란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개별적인 덕은 정신적인 것이 인간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이게 덕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를 들어 기계라는 게 있어요. 기계, 우리 정신 안에 기계.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사고 쳐요. 이게 기계라는 딴 게 아니라 의분을 느끼는 거거든요. 의분 막 이렇게 내가 나쁜 걸 보면 막 욱욱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용기가 되려면, 덕이 되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용기라는 덕이 형성되려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성에 따라 기계적인 부분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할 때에만 용기라는 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인내 있죠, 인내라는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라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인내도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꾼도 굉장히 인내심이 많거든요. 사기꾼도 장난 아니잖아요, 인내력이.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정말 잘 참잖아요. 자기 욕구를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정신적인 성격도, 능력도 지혜, 그러니까 참으로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라는 덕이 돼요. 자, 따라서요, 모든 개별적 덕은 소크라테스에게 정신적인 것이 지혜에 의해 인도되어 형성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덕들의 본질이 지식이에요. 지식 혹은 지혜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개별적인 덕은 정신적인 것이 인간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으로 그것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적 덕은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덕은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덕을 소유한 상태는 요 덕을 소유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좋은 삶과 지식이란 좋은 삶과 관련되어 있는 최선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참된 이성적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든 덕의 본질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덕을 소유한 상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태가 돼요. 인간에게 최선의 상태가 돼요. 덕을 소유한 상태는 인간에게 최선의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덕이 인간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덕이란 최선의 인간 삶을 실현해 주는 거예요. 최선의 인간 삶을 실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가진 사람은 그 덕으로 인해 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이게 논리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덕을 소유한 상태는 인간의 최선의 삶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덕으로 인해 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요. 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덕과 지식의 성격과 지덕일체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일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레테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상태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가 현재 덕으로 번역하고 있는 아레테라는 용어는 항상 에르곤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에르곤이 기능이라는 뜻인데 기능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자기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죠?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죠. 하기 때문에 이 아레테는 어떤 구실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달리 말하면 아레테는 요런 자기 기능, 구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러면은 그걸 아레테라고 해요. 그래서 덕이라고 잘 번역 안 해요.
훌륭함, 탁월성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탁월성, 기능 수행과 관련된 탁월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 요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상태는 그 존재에게는 좋은 상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건 뭐 여기 뭐 사고 이렇게 뭔가 돌멩이처럼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성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의 어떤 특정 기능을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어떤 특정 기능을 두고 이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정신의 특정 기능을 두고. 그러면은 요게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이다면 인간의 덕은 뭐겠습니까? 이 기능이 자기의 할 일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할 상태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성이 자기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도덕의 영역에서는 이성이 자기 일을 잘한다는 것은 최선의 인간 삶과 관련되어 있는 참된 이성적 지식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성은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다 읽어볼게요.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자신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성의 기능은 세계의 이치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참된 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의 덕이란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덕이에요. 인간의 덕. 자, 따라서 자, 다섯 번째. 지식이란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 지식이자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삶의 기술이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덕이 있는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는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덕의 단일 본질은 지식이고, 즉 덕과 지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일반적으로 덕과 지식의 관계라는 관점에서의 지덕일치 논리라면,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논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대화편이 맨원편이에요. 맨원편이거든요. 자, 맨원편의 논리를 한번 볼게요. 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자, 요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덕은 그 자체로 좋고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달리 말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돈 있다. 돈이 있는데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이 선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물론 칸트 같은 사람은 선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한 것이 되려면 지식에 의해 바르게 이용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돈을 사용할 때에만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소위 무지. 그러면 얘는 악하게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게 돼버려요. 인간의 정신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덕은 정신적인 것이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개별적인 덕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지식은 덕의 필수 조건이며 그러한 안에서 덕은 지식의 일종이다. 달리 말해 지식은 모든 개별적인 덕의 본질이고 따라서 개별적인 덕은 모두 지식에 속한다. 예. 이게 맨원편의 지덕일치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덕의 단일성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읽어보세요.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냥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지덕일치와 관련된 소크라테스의 논리이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는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이 사상가의 주장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여러분께 젊은이들이든 나이든 분들이든 간에 자신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혼에 대하여
마음 쓰는 것에 앞서 또는 그만큼 열성적으로 몸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뭐 혼을, 영혼을 뭐 바르게 하는 거죠. 자, 재물로 해서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외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쌓는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즉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으로 해서 재물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들로 되는 겁니다. 자, 외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훌륭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변론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작성 방법 봅시다.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동기에 대한 가를 주장한 윤리사상가의 주장을 서술하라. 이미 출제 많이 되었습니다. 자, 선행의 동기는 뭐죠? 간단합니다. 지식입니다. 악행의 동기는 뭐죠? 무지입니다. 선행의 동기는 선에 대한 지식이 선행의 동기예요. 소크라테스한테는 선에 대한 지식이 선의 동기예요. 선행의 동기고 저 지식의 결여가 악행의 동기예요. 자, 예시답안 보시면 선한 행위의 동기는 선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고 악한 행위의 동기는 선에 대한 무지, 즉 선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의 결여입니다. 자, 이걸 지행일치라고 부르죠.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설. 이 지행일치 주장의 의미는요, 알면 행한다는 겁니다. 알면 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일은, 이런 현상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알면서 그 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알면서 그 알에 반하는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 함축됩니다. 알면 행한다라는 주장 안에는 알면서 그 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함축됩니다. 함축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주장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이 지식 있잖아요. 이 지식은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적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콜버그 초기 입장 보시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도덕에 대한 지식이 이해나 도덕 판단이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 지식 자체가 그 지식과 대응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적 힘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자, 요게 지행일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관점이거든요. 자, 두 번째 요구사항 볼게요. 나의 주장에 대한 가를 주장한 윤리사상가의 반론을 써보라. 사람들은 종종 자제력 없음으로 인해 쾌락과 고통의 감정에 압도되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러한 알에 반하는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처럼 자제력 없음은 행위의 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뭐 의지 박약 이런 식으로 뭐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자제력, 근데 요새는 의지 박약 이렇게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자제력 없음이라는 게 있죠.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이 현상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요것과 관련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행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행동을 할 때 저 행동에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 다를 이야기를 해요. 선에 대한 무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예의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개입하는 요인이 자제력 없음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해지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감정이 쾌락과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에 대한 어떤 쾌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고통, 예상되는 고통이 공부하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떨 때는 그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가가지고 석사 논문을 쓸 때 그 애가 파리였으면 2,000명이 죽었어요. 그 더위.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농담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화장실에 썼어요. 저희 집에서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는데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걔네들이 희한하게 자꾸 이 양탄자 그 카펫을 깐단 말이에요. 그 더운데 여름은 에어컨도 없어요. 카펫 알잖아요. 도저히 못하게. 근데 그 화장실에 바닥이 타일이에요. 타일은 그래도 좀 차갑잖아요. 그리고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더우면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타일에 앉아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며칠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잘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제 잘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고통이라는 아니면 뭐 쾌락, 예상되는 쾌락이나 예상되는 고통,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현재 직접적인 쾌락이나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해 이게 무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고통이나 쾌락에 져가지고 악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소크라테스 원칙은 분명해요. 선행의 동기는 무조건 선에 대한 지식이에요. 악행의 동기는 무조건 악행에 대한 선에 대한 지식의 결여, 무지예요. 자, 그러면 자제력 없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을 했냐? 예시답안을 볼게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알매의 결여가 쾌락과 고통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므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지 자제력 없음 때문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과 관련해서 참으로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알에 따라 쾌락과 고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뭐 고통이 예상되어도 이게 참을만 하다라고 선택이 될 것이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내 좋은 삶을 파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요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쾌락과 고통의 선택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과 고통의 선택,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진다라는 이야기는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피해야 될 쾌락을 선택해버리든지 감내해야 될 고통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감정에 지는 게 아니고요. 참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에요. 하기 때문에 자제력 없음은 악행의 원인이 아니에요. 지식의 결여가 악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리고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 이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러한 악한 행위의 유일한 원인은 무지이고 자제력 없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분의 논리입니다. 밑에 관련 이론 보시면 지행일치 논리 나오고요. 다음에 자제력 없음 부정현상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자,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3번 문제. 우리 3번 문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행일치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 아까 요 의미는 말씀드렸죠. 지행일치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 주장 안에 또 하나 함축되는 게 있습니다. 악행의 비자발성. 악행의 비자발성. 자, 이 악행의 비자발성 주장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악행을 하죠. 악행을 할 때 이 악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는 건데
자, 악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악이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악이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행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하려면, 행위가 산출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해요. 그중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 세계에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세계 안에 목적을 개입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안에는 목적이라는 게 없거든요. 바퀴벌레가 무슨 목적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습한 데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거 먹고 다닐 때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목적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목적을 설정해요. 행위를 하려면 목적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어떤 목적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선이에요. 좋음이에요. 우리는 좋음만을 목적으로 욕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목적은 욕구하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욕구인데, 자, 이 목적을 욕구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선만을 목적으로 욕구해요. 좋음만을 목적으로 욕구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악을 목적으로 욕구하는 그런 사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할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아퀴나스 같은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선은 목적의 본성을 가지고 악은 그 반대 본성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악을 그 자체로 욕구하지 않아요. 악을 그 자체로, 나쁨을 그 자체로 욕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악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행위가 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행위가 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좋음을 추구해요. 그게 인간의 자연 성향이에요.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한다. 이 사람은 악을 목적으로 삼아 악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악을 선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오해하고, 달리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얘는 결국 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악을 선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악행의 동기는 악을 지향하는 욕구가 아니에요. 이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악행의 동기, 근원은 선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선에 대해 무지하니까 악한 걸 선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 악행의 비자발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에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지덕복 일치설이에요.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전부 일치예요. 전부 일치입니다. 지덕 일치고, 지행 일치고, 지덕복 일치고, 뭐 다 일치예요. 자,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행복의 추구 방법을 주제로 한 두 학생의 담화 내용이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갑과 을의 주장 중 어느 것에 동의할 것인지 이유를 들어 서술하시오. 자,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함과 무지로 말미암았으이다. 비겁한 자들인 걸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다. 자, 뭐 우리 보통 용기가 덕이고 비겁을 악덕이라고 했을 때, 자, 용기라든지 개별적 덕의 본질이 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요? 개별적 덕의 본질이 무지가 되면 안 되지. 개별적 덕들의 본질이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
악덕의 공통 본질은 뭐라고요? 전부 무지예요. 비겁이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여. 그게 비겁이다. 자,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겁함이 아니겠는가?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은 용기다. 그러므로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가 용기 아니겠냐? 뭐 이것도 이제 지덕일치와 관련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갑, 행복이란 별게 없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 외적인 좋음들의 누적. 외적인 좋음들의 누적.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되는 그새 누적, 이게 행복이다라고 지금 갑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내 생각은 달라. 건강과 부를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덕을 소유하고 덕에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행복한 삶이란 갑의 관점입니까? 을의 관점입니까? 당연히 을입니다. 행복은 내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살펴보실 행복주의자들한테 행복은 전부 내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바깥에 본질적으로 외적이 우리가 뭐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윤리학에서 지금 보실 사람들, 주요 우리 뭐 출제 분면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 우리 내적인 행복입니다. 다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행복들인데 당연히 어릴 거예요. 왜 그런지 예시답 한번 보세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에 의하면 덕을 소유한 상태는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상태. 요게 덕을 소유한 상태예요. 인간의 최선의 상태인 행복은 인간이 지닌 최상의 기능인 이성이 자신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덕을 소유한 상태와 행복한 상태는 동일해요. 따라서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을의 주장에 동의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행복이에요. 소크라테스한테는 최선의 것이 최선의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최선의 것이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상태 있죠? 이게 행복이에요. 소크라테스한테. 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태는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은 영혼이에요. 이게 인간과 동물, 다른 존재와 인간을 구분해 준다고 봐요. 영혼이에요. 영혼. 소크라테스한테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이란 최선의 상태예요.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이란 뭐 인간에게 한정 지으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상태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행복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가 행복이거든요. 자, 그 행복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예를 들어 건강 있죠. 건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돈도 가질 수 있죠. 돈도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그럼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럼 행복은 이 영혼이 최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비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영혼의 건강, 뭐 이런. 행복이란 영혼의 건강. 그리고 뭐 불행이란 이 건강이 깨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영혼이 최선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자, 그러면 영혼이 최선의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 뭐냐? 이 영혼 안에 신적인 게 있어요. 그게 이성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게 영혼인데 그 영혼이 최선의 상태로 있는 게 행복인데 영혼이 최선의 상태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영혼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인 이성이 자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을 완전히 잘 탁월하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덕에 대한 정의 보셨죠? 결국 행복한 상태하고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동일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덕을 소유한 상태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지덕복일치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덕복일치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정리하실 때는 크게 세 입장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덕일치, 지행일치, 지덕복일치. 세 가지 소크라테스의 핵심 주장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 편제상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크라테스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붙여놨냐면 소피스트하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붙여놓고 주제를 뭘 잡냐면 상대주의, 보편주의. 상대주의, 보편주의 이런 식의 주제를 두고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보편주의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윤리적 보편주의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윤리적 보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뭐겠어요? 도덕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진리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 진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진리가 있고 이게 인식 가능하다는 인식 가능하다. 이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소피스트는요. 일단은 아주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는 도덕적 진리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좀 온건한 회의자, 상대주의자더라도 자, 이따 치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 수 없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없는 거하고 같죠. 같잖아요. 물론 뭐 상상할 수는 있겠죠. 있다. 뭐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 그거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주장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뭐 용기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도덕적 개념들 있잖아요. 이 개념들의 보편적 의미를 확정하는 작업을 평생 하셨습니다. 저 개념들 있잖아요. 용기, 절제, 경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의견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확정할 때에만, 달리 말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절제 있게 살 수 있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인식은요, 소피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 경험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신적인 요소라고 불려지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 이성 있잖아요. 저 이성을 활용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플라톤이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기라든지 직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김병찬 같은 범인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정신 안에 의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감각에 의존해서 형성된, 혹은 관습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막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무비판적으로, 무반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여러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선의 항해술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수한 영혼을 통해 바로 보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면 소위 차선이 있다는 거예요. 차선의 방법. 이걸 소크라테스가 차선의 항해술이라고 불러요. 직진하면 좋은데 거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돌아가자. 이 차선의 항해술하고 소크라테스가 불렀던 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소위 이걸 인식하는 어떤 방법, 절차 두 개가 있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이론을 설명한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것을 구성하는 두 단계 특징 써봅시다. 그는 도덕적 삶을 위해 요구되는 덕의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경건, 용기, 절제, 정의 등과 같은 덕의 의미를 이성과 논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삶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가 덕의 보편적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대화법 혹은 변론술? 변론술 아니요. 문답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것은 스스로 무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덕의 의미를 명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대화법이에요. 이거 절차예요. 과정이에요.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자, 두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논박 단계하고 삼파술로 되어 있습니다. 논박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 정신 안에 들어있는 의견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정신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용기 같은 게 있으면 용기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모든 관념 혹은 개념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개념의 원인은 그 감각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비판적이고 무반성적으로 이제 관습화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용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는 오개념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 단계가 논박 단계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박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의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의견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논박 단계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이성이 남아요. 순수한 이성이 남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남은, 그러니까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이성 있잖아요. 그 이성의 작용만을 통해 여기에 도달하는 건데, 이때 특징은 공동탐구예요.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문답법은 논박과 삼파술 단계로 구성되는데 논박이란 논리적 논박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의견을 버리도록 하는 단계이고 삼파술이란 이성을 활용한 공동탐구를 통해 보편적이고 절대적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자, 누가 발견하는 거죠? 학생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삼파예요.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냥 질문 같은 거 던지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이끌어주는 자고 아이를 낳는 건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거죠.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는 단계가 삼파 단계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플라톤 보도록 합시다.